더러운 것들 저리 꺼져! 조센징 새끼들은 밥을 먹으면 안 돼. 구로다 헤이타로 부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웃으면서요. 7살 순이가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던 깡통, 보리죽이 가득 담긴 그 깡통을 구로다 헤이타로는 손가락 하나로 툭 쳐냈습니다. 깡통이 바닥을 굴렀고 죽이 흙먼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울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로다 헤이타로가 군화발로 그 깡통을 밟아 찌그러뜨리면서 순이의 작은 손등을 짓눌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대낮에 구경하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맞선다는 건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순이가 그때서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그 한마디가 장터 공기를 갈랐습니다. 쿵.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주 낮고 묵직한 소리. 장터 구석 떡방앗간에서 온종일 떡매를 내리치던 그 남자가 떡매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만드기는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헤이타로를 향해서. 어버버 만드기가 미쳤나.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틀어막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구로다 헤이타로가 만드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반평생 이 장터에서 바보 소리 들으며 떡이나 쳐온 멍청이가 제 발로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새끼가 죽고 싶어? 만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 빼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와 긍정적 기운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재물운과 건강운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기원드릴게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장터는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만드기는 이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방앗간 한쪽 구석, 나무 탁자 앞에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그 커다란 물풀의 나무 떡매를 양손에 고쳐 쥐고는 두 눈을 내리깔고 첫 번째 내리침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묘한 소리였어요. 떡매 소리라는 게 원래 둔탁하고 불규칙한 법인데 만드기의 것은 달랐습니다. 박자가 있었어요. 마치 심장 소리처럼 어긋나지도 빨라지지도 않고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 리듬이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그 소리를 자명종 사마가게 문을 열었고 그 소리가 멈추면 점심때가 됐다는 걸 몸으로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버버 만드기는 떡만 칠 줄 안다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모자라서 떡매질 하나로 평생을 때운다고. 그 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었어요. 만드기는 그를 몰랐고 말이 어눌했으며 누가 시비를 걸어도 시익 웃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팔뚝이었어요. 떡매질 평생 해온 사람이야 팔뚝이 굵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기의 팔뚝은 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굵기보다 밀도가 달랐습니다. 장터 씨름판 장사들이 슬쩍 훔쳐보고는 괜히 먼 데를 바라보던 그 팔뚝. 80kg짜리 떡매를 하루에 수백 번씩 내리치는데도 만드기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장터 사람들은 만드기를 바보로 보기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해버렸고 한 번 굳어진 눈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면 순이었어요. 12살 순이.
국밥집 심부름으로 장터를 뛰어다니다가 처음으로 만드기 곁에 쭈그려 앉은 게 3살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순이는 그 크고 무서운 떡매 소리가 무섭지 않냐는 어른들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무섭지 않은데요. 저 소리 자장가 같은데요. 그 뒤로 순이는 매일 만드기 옆에 앉았습니다. 만드기는 아무 말 없이 떡을 떼어 순이 손에 쥐어줬고 순이는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그걸 먹었어요. 장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쯧쯧 불쌍한 애가 하필 바보 옆에 붙어 앉았다고 혀를 찼는데 정작 순이는 조금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수가 없는 사람이 순이 앞에서만큼은 가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가에만 잡히는 그런 웃음으로. 그게 그 2사람이었습니다. 어버버 만드기와 장터의 막내 순이. 그날 아침까지는요. 그러다가 장터에 나타난 건 만드기가 3번째 떡판을 뒤집던 참이었어요. 순사 부장 구로다 헤이타로. 조선에 부임한 지 5년 조선말을 유창하게 하고 조선 음식을 먹으면서도 조선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군화가 장터 흙바닥을 밟는 소리만 들려도 상인들은 눈을 내리깔고 몸을 작게 만들었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장터 전체가 숨을 죽였고 아이들마저 뛰다가 멈췄습니다. 만드기만 빼고요. 만드기는 떡매를 내리치고 있었어요. 쿵, 쿵, 쿵. 변함없는 박자로. 장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만드기의 발소리가 들렸다고.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떡매 소리와 똑같이 들렸다고. 쿵, 쿵, 쿵. 느리고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이. 구로다는 만드기가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걸 봤을 때 처음엔 그냥 비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부하순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뭐라 한마디 했는데 조선말이 아니었으니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비웃음이라는 건 말을 몰라도 알아볼 수 있는 법이었어요. 만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 새끼가 어디를 봐? 구로다 옆에 있던 보조순사가 먼저 나섰어요. 이름은 기무라. 부임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구로다 밑에서 빠르게 사람이 나빠진 작자였습니다. 그 기무라가 만드기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밀쳤는데 만드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돌덩이를 밀어낸 것처럼 오히려 기무라의 팔이 튕겨나왔습니다. 기무라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어요. 맞선다는 건 곧 주재소 끌려가는 일이고 주재소에서 멀쩡히 걸어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됐는지를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무라의 손이 내려오는 바로 그 찰나 만드기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올려놓은 것이었어요. 떡매를 쥔 손으로 기무라의 손목 위를 살짝 얹은 것뿐인데 기무라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만드기는 그냥 떡매를 그 손목 위에 얹어놓은 채로 서 있었고 기무라는 점점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닭소리도 바람소리도 뭔가 와글거리던 것들이 전부 멎어버린 것처럼 구로다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어요.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게 당황인지 분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전까지의 여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로다가 천천히 손을 권총 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만드기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떡매를 거뒀습니다. 기무라가 손목을 끌어안으며 쓰러졌고 만드기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구로다를 향해서가 아니라 순이 쪽으로.
흙바닥에 찌그러진 깡통 앞에 쪼그려 앉아서 굳어있는 순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그 작은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순이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만드기가 그걸 내려다보는데 표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가만히. 장터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살면서 몸으로 배운 어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구로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봐준다. 만드기는 듣지 못한 것처럼 순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구로다가 돌아섰고 기무라를 끌다시피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드기가 살았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터 여기저기서 긴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고 어떤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았다는 말이 그 시절엔 그런 무게를 가진 말이었으니까요. 만드기는 그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아직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쿵, 쿵, 쿵. 그의 심장 소리만큼은 여전히 일정한 박자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구로다는 주재소로 돌아가는 길에 부하 셋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떡매 바보, 뒤를 캐. 구로다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당장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풀어 장터 구석구석을 훑게 하고 만드기가 누구와 밥을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하루에 물을 몇 번 마시는지까지 보고받은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치밀했고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화가 나서 달려드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다렸다가 달려드는 사람은 급소를 노리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구로다의 부하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어버버 만드기한테 약점이 하나 있다고. 장터 북쪽 끄트머리 국밥집 순이네 집이라고. 그 집 아주머니가 만드기한테 밥을 먹이고 순이가 만드기 옆에 찰싹 붙어 다닌다고. 구로다가 그 보고를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장터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건 그날 저녁의 냄새였어요. 순이 어머니가 끓여놓은 된장국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가던 그 저녁, 구로다가 부하 5을 데리고 국밥집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영업 정지야. 위생 불량. 구로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또 웃으면서요. 이 사람이 웃을 때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위생 불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지만 뭐라 맞섰다가는 그 자리에서 끌려갈 걸 알았으니까요. 그 사이 기무라가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펄펄 끓고 있던 국밥 솥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솥이 뒤집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바닥 전체로 퍼졌고 순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려는 걸 구로다 부하가 팔을 붙잡아 막아섰습니다. 순이가 안쪽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국물이 흥건한 바닥을 보고 어머니가 잡혀있는 걸 보고 그러다가 구로다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 하나에 그 자리에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바보 새끼 데리고 다니는 애야? 구로다가 순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순이는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구로다가 순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그 바보 어디 있어?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만득이었어요. 저녁 무렵이면 늘 이 국밥집에 들러 순이가 내미는 밥 한 그릇을 받아먹던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겁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뒤집어진 솥을 받고 붙잡혀 있는 순이 어머니를 봤고 그 다음에 구로다 손에 턱이 잡혀 있는 순이를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만드기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식모아이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만드기 얼굴이 아무 표정도 없어서 무서웠다고. 화가 나면 얼굴이 달아올라야 하는데 만드기는 오히려 하얗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고. 구로다가 만드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왔네, 바보 새끼. 만드기는 한 발짝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로다 부하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순이는 아직 구로다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한 발짝 잘못 움직였다간 순이가 다친다는 걸 바보라는 만드기가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챈 겁니다. 구로다가 그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순이 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밖에서 기웃거리던 장터 사람 몇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뚝 멎었어요. 만드기는 구로다를 봤습니다. 그 다음엔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그게 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만드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80kg짜리 떡매를 평생 내리치던 그 사람이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국물이 흥건한 바닥에 순이 앞에서 구로다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군화 소리를 내면서 만드기 머리 앞에서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침을 뱉었습니다. 만드기의 머리 위에 밖에서 그 모습을 본 장터 아주머니가 입을 틀어막았고 옆에 있던 영감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구로다가 웃었어요. 이번엔 소리를 내서 크게. 이게 조선놈들 수준이야. 떡이나 치는 바보 새끼가 나한테 대들어. 그 웃음소리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만드기의 두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어요. 국물에 젖은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만드기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습니다. 구로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다음에 또 기어 나오면 이 집을 불질러. 군화 소리가 멀어지고 부하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국밥집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뒤집어진 솥에서 마지막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순이가 만드기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만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가 그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고 이가 갈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어요. 눈가에만 잡히는 그 소리 없는 웃음으로. 그런데 순이는 그게 슬픔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만드기 옆에 붙어 지낸 순이도 그날의 그 웃음만큼은 끝내 알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장터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불도 일찍 꺼지고 개도 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드기는 방앗간 구석에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치지 않았습니다. 떡매는 그 옆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나무 자루에 실금 하나가 가 있었어요.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날 밤에 생긴 건지도요. 다음 날 아침 만드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방앗간에 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닭이 울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는 걸.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아침엔 떡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쿵, 쿵, 쿵. 새벽부터 장터를 깨우던 그 소리가 없었어요. 만드기는 떡매를 두 손으로 세워 잡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장터 문을 여는 상인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보고 지나쳤어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한 그 이상한 느낌.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계 위에 서 있을 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그 감각을요. 구로다가 움직인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번엔 식량이었어요. 장터 상인들이 공추를 피해 마루 미치며 항아리 속에 숨겨둔 보리며 콩이며 옥수수를 부하들을 시켜 전부 끄집어냈습니다. 숨겨둔 것을 들켰으니 상인들은 항의도 못했어요. 그냥 서서 봐야 했습니다. 반년치 식구 양식이 마대자루에 담겨 나오는 걸. 아이들 먹일 거라고 허리 굽혀가며 아껴둔 것들이 군화발에 차이며 나오는 걸.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무라 앞에 손을 싹싹 비비며 제발 쌀 한 줌만 남겨달라고 손자 셋이 사흘째 굶었다고 빌었어요. 기무라는 그 할머니를 내려다보다가 마대자루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넘어진 자루에서 쌀이 쏟아지면서 흙바닥에 뒤섞였고 기무라는 그 위를 군화로 짓밟으면서 지나쳤습니다. 그걸 만드기가 봤습니다. 떡매 소리가 멎어있던 방앗간 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그 발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드기였어요. 떡매를 어깨에 걸치고 아무 표정 없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음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어버버 걸음이 아니었어요. 보폭이 넓고 흔들림이 없고 군화 소리보다 더 묵직하게 흙바닥을 눌렀습니다. 기무라가 그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또 이 바보 새끼가. 만드기는 기무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쏟아진 쌀을 봤어요. 그 위에 찍힌 군화 자국을 봤고 무릎 꿇고 있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손바닥이 흙에 닿아 있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떡매를 내렸어요. 천천히 두 손으로 자루를 고쳐주면서. 기무라가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어제 꼴이 부족했냐, 이 새끼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드기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났어요. 슝 하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기무라가 입을 막으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뭘 봤는지 몰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나중에 장터 사람들이 서로 물어봐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무라가 웃다가 쓰러졌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바닥에 놔둔 구는 기무라의 손에서 이가 2개. 굴러나오고 나서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떡매 자루였어요. 만드기가 떡매 자루 끝을 기무라의 턱에 밀어넣은 건데 눈으로 쫓기엔 너무 빠른 동작이었던 겁니다. 구로다 부하들이 달려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유도를 했다는 자도 있었고 검도 유단자도 있었어요. 구로다가 일부러 골라서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5이 사방에서 애워쌌을 때 장터 사람들은 이제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만드기가 힘이 세도 5을 상대로는 무리라고. 그런데 만드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워싸인 상태에서도 떡매를 어깨에 걸친 채로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첫 번째 순사가 달려들었고 만드기가 옆으로 한 발 비켰습니다. 정확하게 딱 한 발짝만.
달려들던 순사가 허공을 치고 지나쳤고 그 등에 떡매자루가 내려앉았습니다. 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잘 익은 수박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 순사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사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만드기는 이번엔 비키지 않았습니다. 떡매를 가로로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밀어넣으며 앞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80kg짜리 나무 무게에 두 사람이 옆으로 튕겨나가면서 서로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가 뒤에서 달려들었고 다섯 번째가 앞에서 달려들었어요. 앞뒤로 동시에 끼이는 상황이었는데 만드기는 앞을 향해 떡매를 짧게 찔러 넣으면서 동시에 뒤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순사가 만드기를 덮치려다가 허공을 아는 채로 앞에 있던 순사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터바닥에 순사 다섯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음을 내며 뒹굴고 있었고 만드기는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떡매를 어깨에 걸친 채로 숨도 고르지 않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터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노인들도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봤는데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바보가, 어버버 만드기가, 군화씨는 순사 다섯을 바닥에 눕혀놓은 것을 떡매 하나로 만드기가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쪽으로 걸어가서 흙바닥에 쏟아진 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흙 묻은 쌀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도 버리지 않겠다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것도 다시 모으면서 할머니가 그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면서 어깨를 떨면서 만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쌀을 모았어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장터 국밥집 골목 쪽에서 순이가 두 손을 입에 막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커진 채로 숨을 참은 채로 그리고 순이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 아무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는데 갓을 눌러 쓴 중년 사내였어요. 그 사내가 만드기를 바라보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의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반갑다거나 놀랍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만드기 아저씨가 사실은 아저씨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그 느낌 하나만으로 알아버린 것처럼 순이는 그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만드기 아저씨 아세요? 갓쓴 사내가 순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안다. 딱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갓쓴 사내의 이름은 백무경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을까 말랐지만 등이 반듯했고 걸음걸이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장터 사람 누구도 그가 언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거기 있었어요. 순이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순이가 물었습니다. 만드기 아저씨를 어떻게 아느냐고. 백무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드기가 흙바닥에서 할머니의 쌀을 모으고 있는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에 알았어. 딱 거기서 멈췄어요. 더 말할 것 같았는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이가 더 묻고 싶었지만 그 사내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뭔가 누르는 것 같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런 무게감. 그날 저녁 백무경이 만드기를 찾아왔습니다. 방앗간 구석, 만드기가 혼자 앉아있는 곳으로. 등잔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데서 만드기는 무릎을 세우고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백무경이 그 앞에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말없이. 먼저 입을 연 건 만드기였습니다. 왜 왔어?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어요.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백무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걸 봤다. 만드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숨겨뒀던 걸 오늘 꺼냈잖아. 그래도 만드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벽에 기댄 채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헤이타로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왔나?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만드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리깔고 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왔는데 그 눈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도 보였어요. 등잔불이 없었는데도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눈빛을 마주한 백무경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건데, 왜냐하면 백무경 자신이 평생 남을 무서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알았어. 만드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백무경이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냐? 만드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한테 배운 검이 떡매질로 15년을 버텼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게 더 무거워졌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요해졌어요. 폭풍 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강변 옆에 집이 두 채 있었어요. 그 집에 만드기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고을에서 알아주는 검객이었는데 겉으로는 그냥 훈장 노릇을 했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15살짜리 누이가 있었고 만드기는 18이었습니다. 구로다 헤이타로가 그 마을에 들이닥친 건 늦가을 밤이었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숨겼다는 밀고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건 만드기 아버지의 검이 탐났던 거였어요. 고려시대 것으로 알려진 검, 그 검을 빼앗으려다 아버지가 저항하자 불을 질렀습니다. 집 두 채에 한꺼번에. 만드기는 그날 밤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연기를 보고 뛰어왔을 때 집은 이미 절반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아버지는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누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구로다는 타오르는 집을 등지고 서서 18살짜리 만드기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을 만드기는 15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만드기가 달려들었고 구로다 부하들이 쓰러졌으며 구로다의 왼쪽 귀에 만드기 손에 들린 나뭇가지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만드기는 거기서 멈춰야 했어요. 뒤에서 조총 소리가 났고 어깨를 스치는 통증과 함께 강물 속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구로다는 만드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드기는 죽지 않았어요. 강물이 데려다 준 곳에서 눈을 뜨고 어느 지나던 노인한테 구조되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만드기는 말이 어눌해졌어요. 일부러였는지 아니면 그날 밤 이후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인지 그건 만드기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만드기는 기다렸습니다. 구로다가 자기 앞에 나타날 날을, 아니면 자신이 구로다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떡매를 쳤어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15년 동안 백무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거냐? 만드기가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구석에 세워둔 떡매를 바라봤어요. 그 나무 자루에 생긴 실금을.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작에 왔어야 했어.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백무경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15년 전 강물 속으로 떨어지던 그 밤의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백무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구로다가 다시 움직인다. 이번엔 장터 전체야. 만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떡매를 집어들었는데 그 손에서 뭔가가 달라 보였어요. 무기를 쥐는 손이었습니다. 떡을 치는 손이 아니라. 백무경이 문을 나서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내 아버지 검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날 밤 강에서 건졌어. 만드기의 등이 굳었습니다. 다 끝나면 돌려주마.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만드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 쪽을 올려다봤는데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마 하늘만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 만드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방앗간 구석에 앉아서 무릎 위에 떡매를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이 고요한 상태.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요함. 새벽 4시가 됐을 때 만드기가 눈을 떴습니다. 떡매를 들고 일어서더니 방앗간 문을 열었어요. 바깥에 안개가 깔려 있었고 장터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만드기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장터 북쪽 끄트머리 순이네 국밥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순이가 나왔어요. 잠을 자지 않은 눈이었는데 만드기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만드기가 멈췄습니다. 순이를 내려다보다가 그 작은 손등에 아직 남아있는 멍 자국을 봤어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빛이 가시지 않은 멍. 만드기가 그걸 보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있어.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만드기 아저씨가 어디 가는지 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12살이었지만 살면서 겪은 것들이 또래보다 많은 아이였어요. 국밥집에서 구로다 부하들한테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도 봤고 소치 뒤집어지는 것도 봤고 만드기가 흙바닥에 무릎 꿇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보면서도 아직 이 장터에 서 있는 아이였어요. 아저씨. 순이가 불렀습니다. 만드기가 돌아봤어요. 이기고 와.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가 어두운 새벽 안개 속에서 만드기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어요. 만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혼자서. 주제소는 장터에서 10분 거리였어요. 구로다 헤이타로가 이 고을에 부임하면서 처음 한 일이 주제소를 새로 짓는 거였는데 담장을 높이 쌓고 문을 두껍게 만들고 안쪽에 상시 순사 12명을 배치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밤이면 등불을 밝혀두고 보초를 세웠는데 그 불빛이 장터 쪽에서도 보여서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그 불빛을 보며 몸을 작게 만들곤 했습니다. 만드기가 주제소 앞에 선 건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이었어요. 보초를 서던 순사가 안개 속에서 걸어오는 그림자를 보고 처음엔 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가까워지면서 어깨에 걸쳐진 떡매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서 만드기는 서지 않았습니다. 걷는 속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보초가 2명 더 달려나왔고 만드기는 그 3명 앞에서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떡매를 어깨에서 내리면서 아주 천천히 2손으로 자루를 고쳐주었어요. 그 동작이 어떤 신호였는지는 세순사 중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다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떡매가 홀을 그렸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 그리고 둔탁한 소리 셋. 세순사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소리가 연속으로 났어요. 아주 짧은 간격으로. 만드기는 그 셋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주재소 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란이 시작됐어요. 비상소리가 울렸고 등불이 더 켜졌으며 무장한 순사들이 안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9명이었어요. 칼을 찬 사람도 있었고 몽둥이를 든 사람도 있었고 권총을 꺼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9이 안뜰 한가운데 서 있는 만드기를 에워쌌어요. 이번엔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공터가 아니라 좁은 안뜰이었어요. 사방에 벽이 있고 위로는 지붕 처마가 있으며 어디로 빠져나가도 막혀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만드기는 오히려 속도를 올렸습니다. 좁은 공간이 그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건 그가 좁은 공간에서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백무경이 나중에 말한 것처럼 만드기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검술은 강물의 검이라고 불렸는데 물이 좁은 곳에서 더 빠르게 흐르듯 공간이 좁을수록 힘이 집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떡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평으로 넓게. 가장 바깥쪽에 있던 2사람의 정강이를 가로로 쓸어냈어요. 그 2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자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만드기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더 깊이. 달려오는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면서 떡매 자루를 짧게 찔러 넣었습니다. 겨드랑이, 명치, 뒤통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는 움직임이었는데 힘으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찌르고 비틀고 걸어서 넘기는 방식이었어요. 떡매가 검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50근짜리 나무 몽둥이가 그 사람 손에서는 날렵한 검이 됐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안뜰이 조용해졌어요. 9명이 제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만드기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게만 만들었어요. 어깨가 나가거나 무릎이 꺾이거나 정신을 잃거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드기가 떡매를 세우고 서서 주재소 안쪽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구로다 헤이타로의 방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구가 쓰러지는 소리, 서랍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총기를 꺼내는 소리. 만드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안뜰에 쓰러진 사람들 사이를 밟지 않고 피해가면서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구로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만드기는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로다 헤이타로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장터에서 조선 사람들을 개처럼 다루던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 손을 짓밟던 그 사람이 만드기 머리에 침을 뱉던 그 사람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문 앞에 멈췄어요. 손을 뻗어 문을 밀었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잠시 그 문을 바라보더니 떡매를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안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구로다가 방 구석에 등을 붙이고 있었어요. 2손으로 권총을 쥔 채로.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눈이 크게 열려 있었고 그 눈에
공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만드기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짝씩. 구로다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만드기가 고개를 옆으로 비켰는데 총알이 그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총성, 만드기의 몸이 아래로 낮아지면서 비켜졌어요. 세 번째. 이번엔 만드기가 비키지 않았습니다. 떡매 자루를 세워서 총구 앞에 들었어요. 총알이 나무자루에 박혔습니다. 구로다의 눈이 그 나무자루에 고정됐어요. 총알을 막아낸 게 아니었어요. 총구가 나무에 닿는 그 찰나에 총구 방향을 틀어낸 겁니다. 총알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구로다가 그 차이를 알아챘을 때 이미 만드기가 세 발짝 앞에 와 있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드기가 구로다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봤어요. 15년 동안 꿈속에서 낮이고 밤이고 보던 그 얼굴을, 웃으면서 불을 질렀던 그 눈을 구로다가 알아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만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로다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경상도 강변마을. 불 질렀던 그날 밤. 죽었다고 생각했던 18살짜리. 죽은 줄 알았는데. 만드기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구로다의 무릎이 꺾였어요. 제가 주저앉은 겁니다. 만드기가 밀거나 치거나 한 것도 아닌데 구로다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20년 넘게 칼과 총으로 사람을 다뤄온 사람이 떡매 하나 든 남자 앞에서 제 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재소 안뜰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만드기는 그 자리에 서서 구로다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등을 보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직 아니야. 구로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살려두는 거라는 걸.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그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를 구로다 헤이타로는 그 새벽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만드기가 주재소를 나오는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떡매 자루에 총알이 박혀 있었고 자루에 난 실금이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그걸 보면서 걸었어요. 장터 쪽으로, 순이가 기다리는 쪽으로. 장터가 다시 열린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주재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두가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주재소 쪽에서 총성이 들렸고 그 소리가 멎은 뒤로 주재소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기대는 실망보다 더 아프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만드기는 방앗간에 돌아와 있었어요. 떡매를 내려놓고 벽에 등을 대고 눈을 감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총알이 박힌 떡매 자루는 그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자루 중간에 난 실금이 이제는 손가락 한마디 깊이로 벌어져 있었는데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었을 겁니다. 백무경이 온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평소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배로 길게 감싼 것이었어요. 길이는 팔 하나 반쯤 묵직해 보였는데 백무경이 그걸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만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드기가 눈을 떴어요. 삼배로 감싼 것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받으려는 건지 아닌지 표정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백무경이 아무 말 없이 그 자세를 유지했고
두 사람 사이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앗간 처마 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가 멎었어요. 만드기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삼배를 한 겹 벗겼어요. 또 한 겹. 세 겹을 벗겨내자 안에서 나무 칼집이 나왔는데 오래된 것이었지만 금이 가거나 썩은 곳이 없었습니다. 백무경이 15년 동안 닦고 보존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만드기가 그 칼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서 눈을 내리깔았는데 그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 아주 짧게. 아버지 거 맞아?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눌한 척하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쓰지 않던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꺼낸 것처럼 낯설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백무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에서 건졌어. 불 속에서 내 아버지가 던진 거야. 내가 살기를 바랐던 거겠지. 만드기가 그 말을 들으면서 칼집을 가슴 쪽으로 당겼어요. 꽉 앉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 닿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손이 닿았던 것과 같은 것이 자기 손에 있는 느낌을 만드기가 그 순간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순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는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구로다였습니다. 주재소에서 밤새 숨어있던 구로다 헤이타로가 아침이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인근 다른 고을 주재소에 연락을 넣어 무장순사 20여 명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구로다가 들고 나온 것이었는데 순이가 숨이 넘어가며 말했습니다. 폭탄이래요. 장터에 불 지른다고. 구로다 헤이타로는 추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발로 무릎을 꿇었던 그 새벽 이후로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공포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공포를 당해본 순간 그게 분노로 바뀌는 데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전부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이 허풍이 아니었어요. 구로다는 그럴 사람이었고 그걸 장터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버지의 검을 손에 쥔 채로 순이를 봤습니다. 국밥집에 있어. 이번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드기 눈빛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완전히 결정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만드기가 방앗간을 나서는데 백무경이 뒤를 따르려 했습니다. 만드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혼자야. 백무경이 잠시 보다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나섰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구로다가 장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무장순사들이 늘어서 있었고 구로다의 손에는 도화선이 달린 폭발물이 들려 있었어요. 장터 상인들은 가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도망치고 싶어도 출구를 순사들이 막고 있었으니까요. 구로다가 만드기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어? 비웃으려는 건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구로다 자신도 알았는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어. 안 꿇으면 이 장터를 전부 날려버려. 도화선에 불을 붙이며 흔들어 보였어요. 장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출구 쪽으로 달리려다 순사에게 막혔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노인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만드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쿵, 쿵, 쿵 그 발소리로. 그런데 손에 들린 게 달랐어요. 떡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검이었습니다. 아직 칼집에 든 채로 두 손으로 쥐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구로다가 소리쳤습니다. 서라고. 만드기는
10발짝 앞에서 멈췄어요. 도화선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로다가 그걸 높이 들어올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는데 두려움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웃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날 장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봤습니다. 만드기가 칼집에서 검을 뽑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나무를 벗어나는 서늘한 소리가 장터 전체에 퍼졌는데 그 소리 하나에 장터 안이 전부 조용해졌어요. 구로다도 멈췄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손이 굳었어요. 왜 멈췄는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본능이었어요. 오래 전장을 겪어온 사람이라면 알아보는 것이 있는데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칼날이 달랐어요. 15년 동안 칼집 안에 있었는데도 녹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이 났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빛. 만드기의 아버지가 평생 갈고 닦은 검이 아들의 손에서 처음으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검을 천천히 가로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바람이 없는데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스으 하는 소리가 공기 안에서 생겨나더니 검 끝에서 빛 같은 것이 실처럼 뻗어나갔어요. 보는 사람마다 나중에 달리 표현했지만 공통된 건 하나였습니다. 무언가가 칼에서 나왔다고, 눈으로 쫓기에는 너무 빨랐다고. 찰나였습니다. 구로다가 들고 있던 폭발물의 도화선이 잘렸어요. 불이 붙어 타들어가던 도화선이 구로다 손 바로 위에서 깔끔하게 끊어졌습니다. 도화선 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꺼졌어요. 구로다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다치지 않았어요. 폭발물도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로다 군복의 단추 5개가 일렬로 잘려 있었어요. 언제 잘렸는지 몰랐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통증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잘려 있었습니다. 장터에 있던 순사 20여 명이 한꺼번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어요. 발이 알아서 움직인 겁니다. 오래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서 몸이 먼저 아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만드기가 구로다를 향해 걸어왔어요. 검을 내리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구로다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쌓아놓은 마대자루에 걸려 주저앉았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주재소에서 무릎이 꺾인 것처럼 지금도 몸이 따르지 않았어요. 만드기가 구로다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봤어요. 오래, 가만히. 구로다 헤이타로의 눈 속에 공포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공포가 무엇인지 만드기는 알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해온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자기 앞에 되돌아오고 있다는 그 공포였습니다. 정읍 강변이 기억나나. 만드기가 말했어요. 구로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8살짜리 아이가 있었어. 물고기 잡다가 연기를 보고 뛰어왔는데 어머니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어. 누이는 끝내 못 찾았고 만드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었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는데 감정이 너무 깊어서 목소리가 납처럼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야. 구로다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드기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구로다의 목 옆에 칼날을 세웠습니다. 닿을 듯 말 듯 거의 닿아 있는 거리에 장터 전체가 숨을 멎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그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어요. 개도 짖지 않았고 바람도 멎었습니다. 구로다의 목 옆에 세워진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구로다의 눈 속에서 흔들렸어요. 20년 넘게 이 땅에서 두려움을 심어온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심어온 것과 똑같은 것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그 눈을 들여다봤어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구로다는 시선을 피하려 했는데 피해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만드기의 눈이 그 자리에 고정시켜버리는 것 같았어요. 도망칠 곳이 없는 눈빛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드기가 말했습니다. 죽이면 쉬울 텐데. 구로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칼날이 구로다의 목에서 천천히 멀어졌어요. 멀어지는데 구로다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칼날이 있을 때보다 없어질 때가 더 무서운 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만드기가 검을 거두면서 장터 쪽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상인들, 노인들, 아이들. 출구를 막고 있던 순사들은 이미 흩어져 있었어요. 만드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나서 명령도 없이 제 발로 물러선 겁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무기를 든 채로 뒷걸음질 쳐서 도망쳤다는 게 이 장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드기가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갔어요. 순사들이 끌어내고 쌓아뒀던 마대자루들 앞으로. 할머니의 쌀이 들어있는 자루, 상인들이 숨겨뒀다 빼앗긴 보리자루, 아이들 먹이려고 아껴둔 콩 자루들이 거기 쌓여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그 자루들을 하나씩 들어서 장터 바닥 한가운데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걸 혼자 옮기는데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처음엔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두부장수 영감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쭈뼛거리면서 걸어와서 만드기 옆에서 자루 하나를 들었어요. 그 다음엔 국밥집 골목 아주머니가 나왔고 그 다음엔 젊은 남자 둘이 나왔습니다. 말없이 만드기 옆에서 자루를 옮겼어요. 그렇게 하나둘 모여들더니 10명이 넘어서자 자연스럽게 자루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주인한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구로다는 마대자루에 기댄 채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미쳐가고 있었어요. 총성도 없고 칼부림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섭다는 걸 이제는 몸으로 알았어요. 백무경이 장터 입구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는 구로다 앞에 서더니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구로다가 이 고을에서 저지른 일들, 불법으로 갈취한 공출 내역, 무고한 사람들을 주재소에 잡아넣은 기록들, 만드기 가족 학살에 관련된 증언들이 전부 적혀 있는 문서였습니다. 백무경이 그걸 구로다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경성으로 올라간다. 오늘. 구로다가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집으려다가 멈췄어요. 집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같은 서류가 경성에 있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걸 구로다는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15년 동안 심어온 공포가 15년치 증거로 되돌아온 거였어요.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구로다 헤이타로라는 사람이 무너졌어요. 소리 없이 마대자루에 기댄 채로 그냥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기절한 건지 스스로 주저앉은 건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장면을 본 장터 상인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꼭 빈자루 같았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쓰러지면 저렇게 생겼겠다 싶었다고. 그때 순이가 뛰어왔습니다. 국밥집에서 기다리다가 더는 못 참고 뛰어나온 거였어요. 장터 한복판으로 달려오다가 만드기를 찾았고 만드기를 발견하자마자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그 허리를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두 팔을 벌려도 만드기 허리를 다 감싸지 못했는데 그게 상관없었어요. 그냥 안았습니다. 만드기가 굳었어요. 잠깐 굳어 있다가 한 손을 들어서 순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두드리지도 쓰다듬지도 않고 그냥 손을 얹어놓은 거였는데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장터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총알도 막아내고 순사 12명을 바닥에 눕힌 그 손이 12살짜리 아이 머리 위에서 떨리고 있는 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명이었는데 옆 사람이 따라 울고 그 옆 사람이 또 따라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떠는 사람도 있었어요. 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이 아침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 여기저기서 그 울음소리가 번져나갔고 만드기는 그 안에서 순이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서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기도 했는데 울지 않았어요. 어쩌면 15년 전에 이미 다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강물 속에서 혼자서 한참이 지났습니다. 만드기가 순이의 어깨를 살짝 밀어서 앞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검을 백무경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백무경이 받으려는데 만드기가 끝을 잡은 채로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검을 사이에 두고 잠깐 봤습니다. 만드기가 말했어요. 맡아도. 백무경이 알았다고 했어요. 말이 아니라 고개로. 검을 받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만드기가 방앗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구석에 세워뒀던 떡매를 집어들었습니다. 총알이 박히고 실금이 깊어진 그 낡은 자루를 들고 나와서 탁자 앞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떡매를 들어 올렸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 묵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장터에 퍼졌어요. 쿵, 쿵, 쿵.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이 장터를 채우던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 일도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장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할머니가 돌려받은 쌀자루를 이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부장수 영감이 두부판을 꺼냈고 국밥집에서 솥 씻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순이가 만드기 옆에 와서 앉았어요. 예전처럼 쭈그려 앉아서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떡 한 조각을 받아먹었습니다. 만드기가 떡매를 내리치면서 그 모습을 곁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소리도 없이 눈가에만 잡히는 그 웃음을 지었습니다. 구로다는 그날 오후에 경성으로 이송됐어요. 장터 사람 아무도 그가 실려가는 걸 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권력도 공포도 체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어디로 가든 그건 이미 이 장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쿵, 쿵, 쿵. 만드기의 떡매 소리가 장터에 울렸어요.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멎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며 아마 내일도 그럴 것이었어요. 그게 만드기였습니다. 어버버 바보 만드기. 장터에서 제일 힘든 떡매질을 도맡는 사내. 그를 모르고 말이 어눌하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시익 웃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알 필요 없는 전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장터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름 하나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이 장터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남은 사람. 쿵, 쿵, 쿵.
그 떡매 소리와 함께 석양이 장터를 붉게 물들였고 만드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옆에는 순이의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부러진 떡매 자루는 방앗간 구석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는데 그것만이 이 며칠간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드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장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날을 만든 거였어요. 무서워도 그 자리를 지킨 두부장수 영감이 있었고 쓰러지면서도 쌀 한 줌 지키려 했던 할머니가 있었고 12살 나이에 이기고 와 세 글자를 말할 수 있었던 순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 나라를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만이 영웅이 아니었어요. 총을 쏜 사람만이 이 땅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가게 문을 열었던 상인이 빼앗기면서도 다시 씨앗을 묻었던 농부가 배고픈 아이한테 마지막 한 숟가락을 먼저 내밀었던 어머니가 화 나라의 뿌리였습니다. 역사책에는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 땅 어딘가에서 조용히 버텨낸 수많은 만드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을 살아낸 모든 분들이 다 영웅이셨습니다. 이름 없이 견뎌낸 것이, 소리 없이 지켜낸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이미 영웅의 삶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그 긴 세월 안에서 자신만의 떡매를 쥐고 살아오신 분들일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내세우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지켜내고 살아오신 삶. 그 삶이 이 나라의 진짜 역사였습니다. 민초가 이 땅을 지켰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은 용기들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눈물들이 쌓여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드기의 떡매 소리가 장터에 울렸듯이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발소리가 이 땅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쿵, 쿵, 쿵. 그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댓글에 소감 한마디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